발췌, 전원경 예술, 도시를 만나다이랜드 민키. 책을 읽으면서 공감되는 글들을 만납니다. 그 문장은 나를 움직이고 다시 읽게 하고 또 이야기하게 만듭니다. 이 발췌문들은 그 작은 울림의 기록입니다. 들어가며 여행을 떠난다고 해서 큰 사건이 생겨나지도 않고 인생을 바꾸어 줄 만큼 대단한 깨달음을 여행에서 얻을 리도 없다. 여행 전에 우리를 괴롭히던 문제들은 여정을 마치고 돌아와도 제자리에 그대로 있기 마련이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굳이 적지 않은 돈을 써가며 뚜렷한 해결책이나 깨달음을 제시해주지도 않는 여행길에 오르는가? 8. 그러나 여행과 예술은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쓸모는 없는 대신 삶을 행복하고 풍요롭게 만들어준다는 중요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맑은 에메랄드빛으로 빛나는 바다와 따스한 대기의 남극으로 떠나는 상상만으로도 회색 도시에서 얼어붙은 마음은 조금 녹아든다. 그리고 그 여행이 기왕이면 뛰어난 예술작품을 보다 깊이 이해하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준다면 그 이상 매력적인 경험은 그리 많지 않을 듯 싶다. 8. 흔히 말하기를 좋은 술은 여행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 술과 마찬가지로 뛰어난 예술작품이 탄생하고 연주되는 현장에서 우리는 그 작품을 직감적으로 그리고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된다. 1. 그랜드 투어 귀족들의 수학여행. 이 모든 모순을 뻔히 알면서도 유행처럼 때가 되면 짐을 싸들고 공항과 기차역으로 가는 이유는 그 비용과 고단함을 지불하고서라도 여행이 우리에게 주는 무형의 이득이 더 크기 때문일 것이다. 15. 그랜드 투어는 영국과 독일어권 귀족 자제들이 1660년대부터 철도망이 유럽에 깔린 1850년대까지의 기간 200년 남짓되는 시간 동안 육로로 떠난 이탈리아 여행을 뜻하는 단어다. 그랜드 투어의 시기가 철도망에 깔려서 중산층의 여행이 수월해지기 전까지로 규정되는 이유는 이 단어가 상류층의 장기간 대륙여행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16. 18세기까지만 해도 영국인들은 유럽 대륙에 대해 심각한 문화적 열등감을 안고 있었다. 그래서 영국인 중에 충분한 경제력을 지닌 상류 계층일수록 아들을 유럽에 보내 앞선 선진 문화와 에티켓을 배워오게 하려는 의식이 강했다. 마침 항해술이 발달되고 먼 지역으로 떠나는 일이 더 이상 낯설지 않아지면서 그랜드 투어가 점차 영국인들 사이에 유행하기 시작했다. 17. 이 여행을 통해 귀족들은 유용한 인맥을 쌓을 수 있었고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라틴어 등 여러 외국어도 연마할 수 있었다. 한마디로 그랜드 투어는 귀족 집안의 자제들이 어른으로 성장하는 통과 의례인 동시에 상류층으로 진입하는 마지막 코스였다. 18. 그랜드 투어리스트의 최종 목적지는 로마였다. 로마는 예루살렘,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와 함께 기독교의 3대 순례지인 동시에 고대 로마의 유적이 남아있어 종교, 문화의 집산지로 불릴 만한 곳이었다. 19. 그랜드 투어의 설정은 뭐니 해도 18세기였다. 대항해 시대를 통해 이제 먼 길을 떠나는 일은 그리 유별나거나 위험한 일이 아니라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퍼져나갔고 유럽을 휩쓸었던 종교전쟁의 위험도 불식된 상태였다. 로마의 유적은 영원한 아름다움의 본보기이자 수집의 대상 그리고 예술가들에게 인기 있는 주제로 자리 잡았다. 19. 니콜라 푸생, 클로드 로랭, 카날레토 등이 그린 고대 로마 유적을 배경으로 한 회화들이 더더욱 그린 그랜드 투어리스트의 의욕을 북돋았다. 17세기 후반 유럽 미술계에는 로마 풍경이라는 하나의 독립된 장르가 생겨났다. 이 장르의 특징은 로마의 풍경을 목가적이고 고전적인 방향으로 재해석하는 데 있었다. 20. 유명 인사들 문호 중에서 그랜드 투어를 경험한 이들이 무수히 많다. 1786년에 로마에 도착한 요한 볼프강 폰 괴테는 로마에서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 같은 감동을 맛보았다. 괴테는 1786년부터 1788년까지
1년 9개월간 로마를 비롯한 이탈리아 여러 도시에 머물렀다. 르네상스가 고대 로마 문화를 되살려 놓았듯이 그는 로마에서 자신이 다시 태어나는 듯한 기분을 맛보았다. 특히 시칠리아 섬을 매우 사랑하여 시칠리아를 방문하지 않고는 이탈리아를 보았다고 할 수 없다. 시칠리아는 이탈리아를 이해할 수 있는 근원이다. 이탈리아는 고전과 예술 자연에 대한 괴테의 모든 갈증과 열망을 채워주었으며 그가 남은 생에서 지치지 않고 작품을 쓸 수 있는 거대한 원동력으로 작용했다. 20일 로마에 애당초 2년만 체류하려던 빈켈만은 때맞춰 터진 7년 전쟁으로 로마에 발이 묶였다. 그는 알바니 추기경 등 여러 추기경들의 개인 사서로 일하며 그들이 수집품을 통해 그리스 조각을 중심으로 한 고대 미술에 대해 탁월한 감시관을 쌓았다. 그가 쓴 고대 예술사는 아직까지도 고대 그리스 예술의 미학 연구의 전범이 되어 있다. 빈켈만의 공로는 그때까지 단순히 수집벽의 대상이 되거나 모사하는 데 그쳤던 고대 예술을 제대로 된 학문의 주제로 끌어올린 데 있다. 그가 정의한 고대 그리스 조각의 위대함은 고귀한 단순성과 고유한 위엄에 있었다. 고요와 위엄을 갖춘 그리스 조각에서 이상적인 예술의 본보기를 찾았다. 23. 멘델스존은 1829년에 영국 여행을 시작으로 베네치아, 로마, 밀라노, 나폴리, 피렌체 등 이탈리아 전역을 여행했다. 괴테의 설레처럼 여행은 젊고 재능 넘치는 작곡가에게 관현악 서곡, 핑갈의 동굴, 교향곡 3번 스코틀랜드, 4번 이탈리아 등 수많은 영감을 선사했다. 그의 피아노 가곡집인 무언가 중에서도 베네치아의 뱃노래라는 제목이 붙은 세 곡의 짧은 피아노 곡이 있다. 그랜드 투어의 큰 목적 중 하나가 귀족으로서 가져야 할 문화예술에 대한 세련된 감시안을 익히는 데 있었으므로 예술품 감상과 수집은 그랜드 투어리스트에게 꼭 거쳐야 할 코스였다. 고대 유물에 대한 열광이 전 유럽적으로 퍼져나갔고 부유한 수집가들이 개인 박물관의 건립을 서둘렀다. 25. 그랜드 투어를 통해 유럽 각지로 수입된 이탈리아 문화 중에는 음악도 있었다. 특히 1600년대 중반 이후 베네치아를 비롯해 이탈리아 각지에서 공연되던 오페라가 유럽 각지의 오페라 하우스로 속속 수입되었다. 18세기 들어 로마에서는 파리넬리를 비롯한 카스트라토 그들이 전성기를 맞이한다. 로마에서는 여가수의 공연이 금지되었기 때문에 오페라 공연에는 여성의 성부를 노래할 수 있는 카스트라토의 존재가 꼭 필요했다. 27. 카메라 옵스큐라를 사용해 그린 이탈리아 화가 카날레토의 베네치아 전경은 그 정확성으로 큰 인기를 끌었다. 그의 작품에는 사람보다는 건축물과 빛의 조화가 더 강조되어 있다. 말하자면 카날레토의 그림 속 주인공은 사람이나 풍경이 아니라 도시 그 자체다. 28. 로마 체류 중이던 1628년 루벤스는 외교 사절 자격으로 스페인을 방문해 펠리페 4세를 만난다. 이때 루벤스와 처음 만난 펠리페 4세의 궁정화가 디에고 벨라스케스가 가르침을 청하자 루벤스는 그에게 로마로 가서 대가들의 작품을 보라고 권유했다. 벨라스케스는 스페인의 국비 유학생 자격으로 1629년 로마 유학을 떠나게 된다. 30. 1663년 루이 14세가 제정한 로마 대상은 프랑스의 화가, 조각가들 중에서 수상자를 선발해 2년간 로마로 유학을 보내주는 미술 분야 국비 장학생 제도였다. 이 유학생 선발의 조건이 2년간 로마 체류로 못 박혀 있었던 점만 보아도 당시 유럽에서 로마에 대한 인식이 어떠했는지를 알 수 있다. 두 차례에 걸쳐 로마를 점령했던 나폴레옹은 일찍이 플루타르 영웅전을 탐독하며 고대 로마에 진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다. 그는 1804년 황제의 자리에 오른 후 스스로를 고대 로마 황제의 후예로 내세웠고 186년에는 티투스 황제의 개선문을 본뜬 자신의 개선문을 파리에 건립하기 시작했다. 1796년 첫 번째 이탈리아 원정에서 나폴레옹은 숱한 로마의 유물과 조각들을 약탈했다.
32. 비오 7세는 1802년 칙령을 통해 교황의 허가 없이 예술품들을 발굴하거나 해외로 수출하는 것을 금지했다. 또 개인들이 소장한 유물의 체계적 관리를 시작하고 로마 유적들의 발굴도 지원했다. 이를 통해 로마의 유물이 무분별하게 해외로 반출되는 일이 중단되었다. 그랜드 투어리스트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가 사라진 셈이다. 32. 6대 바이러스 남작이었던 백만장자 귀족의 후예. 바이런은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퇴학당할 정도로 귀족 사회의 문제였으나 일찍이 이탈리아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그곳에서 쓴 차일드 헤럴드의 편력으로 문학계의 총화로 떠올랐다. 결국 바이런은 36살이라는 젊은 나이로 그리스 독립전쟁에 참전했다 병사했다. 33. 결국 그랜드 투어를 통해 유럽 전역의 고전에 대한 향수와 열망이 다시 한번 꽃피게 된다. 화가들은 고대의 조각에서 회화의 모티브를 사용했다. 르네상스 이후 새롭게 되살아난 이 고전에 대한 향수를 우리는 신고전주의라고 부른다. 고전에 대한 이 귀족적이고 우아한 갈망은 프랑스 대혁명이 터지고 앙시앙 레짐이 무너질 때까지 주류를 이루는 사조로서 유럽을 지배하게 된다. 35. 런던 지성과 문학이 숨쉬던 거리. 유럽의 오래된 수도들이 대부분 그렇듯이 런던 역시 로마인들에 의해서 건설된 도시다. 서기 43년 브리타니아 섬을 점령한 로마인들은 배를 타고 템즈강의 빠른 조류를 거슬러 올라왔다. 이들은 강 하구에서 60km쯤 떨어진 지점의 늪지대를 발견하고 여기에 군대의 보급 기지를 건설했다. 로마에는 새 기지를 론디니움이라고 불렀는데 이 말이 런던이라는 이름의 어원이 되었다. 이 평평한 늪지 강을 끼고 있는 지역이 오늘날 런던의 원조다. 41. 기록에 의하면 1209년 혹은 1176년에 현재의 타워 브릿지 위치에 최초의 다리가 놓였다. 그러나 빠른 유속 때문에 템즈강에 놓인 다리들은 무수히 떠내려가기를 반복했다. 빠른 유속 위 강 위에 거듭 다리를 놓으면서 런던의 공학기술은 일취월장했다. 런던어들은 17세기 후반 세인트폴 대성당을 불과 35년 만에 완공했으며 이 성당의 도움은 2차 세계대전 중 무수한 폭격을 맞으면서도 무너지지 않았다. 1860년대에 이루어진 세계 최초의 지하철 건설 역시 런던의 자연 조건에 의한 토목, 건축공학의 발달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42. 파리가 19세기 중반 오스만 남자의 도시계획을 통해 현재의 모습으로 변화했다면 런던의 재건은 그보다 훨씬 전인 166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7세기에는 런던에서 갖가지 경랑이 일어났던 시기였다. 예술 애호가였던 국왕 찰스 1세가 1649년 1월 처형되었고 1666년에는 런던에 주택 1만 3,200여 채를 태운 대화재가 일어났다. 45. 1642년 의회가 새롭게 부과된 선박세에 반발하며 왕당파와 공화파 사이에 내전이 터졌다. 이 전쟁에서 올리버 크로멜이 이끄는 공화파가 승리하면서 찰스 1세는 처형당한 단 한 명의 영국 왕으로 역사에 남았다. 이를 통해 영국인들은 왕조가 국민 위에 있는 것이 아니며 정부는 왕이 아니라 국민의 이익을 위해 수립되어야 함을 분명히 했다. 왕권과 국민 사이의 대결에서 국민이 승리하는 프랑스 대혁명보다 한 세기 이상 먼저 영국에서 일어난 셈이었다. 45. 큰 화재로 인해 런던은 불가피하게 재건할 기회를 맞았다. 찰스 2세는 불이 난 지 9일 만에 대화재 재건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수학자이면서 천문학자였던 옥스퍼드의 천재 크리스토퍼 렌 교수에게 이 재건의 책임을 맡겨졌다. 당시 렌의 나이는 34에 불과했다. 렌은 대화재 기념탑을 비롯해 세인트폴 대성당 등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런던의 많은 부분을 재건했다. 47. 예나 지금이나 영국인들은 안 하던 현명한 행동을 하기보다 오래 해왔던 바보짓을 반복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다. 렌의 원래 계획이 받아들여졌다면 오늘날 런던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졌을 것이다. 그의 계획은 세인트폴 성당이 있는 시티 구역을 재건하는 정도로 축소되고 말았지만 유행 세인트폴 성당의 건축만은 예정대로 이루어졌다. 48. 세인트폴 성당은 런던의 심장부인 시티 구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묘하게 런던과는 어울리지 않는 인상을 준다. 이 성당은 영국 바로크 양식으로 지어진 드문 건축이다. 바로크 건축은 원래 로마에서 카톨릭 교회의 화려함을 자랑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으며 이 때문에 신교 국가인 영국에서는 바로크 양식이 빨리 자취를 감출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종교적 갈등 때문에 런던의 건축위원회는 성당의 설계와 내부 장식을 탐탁지 않아 했다. 레는 자신의 설계대로 성당을 짓기 위해 오랜 시간 건축위원회를 설득했고 돔 내부의 모자이크도 극도로 간소하게 축소해야만 했다. 48. 국제적 감각을 갖춘 인물이었던 핸델은 하노버로 돌아가지 않고 바로 영국에 눌러 앉아버렸고 이어 영국 국적을 취득했다. 그 후 하필 하노버의 선제후였던 게오르크가 영국왕 조지 1세로 부임하는 바람에 핸델의 입장은 난처해졌다. 핸델은 템즈강 유람선에 나선 조지 1세의 배를 따라가며 자신이 빌린 배에 태운 오케스트라에게 수상 음악을 연주하게 했다. 이 음악이 마음에 든 조지 1세는 핸델을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연금을 2배로 올려주었다고 했다. 단 24일 만에 완성해서 1742년 더블린에서 초연한 오라토리오 메시아에 대한 청중의 환호는 대단했다. 초연 당시 더 많은 관객들을 입장시키기 위해 여성들은 부풀린 스커트를 입지 못했고 남성들은 칼을 찰 수 없었다고 한다. 예수의 탄생, 순환, 부활을 3부로 나누어 노래한 메시아는 핸델의 대표작으로 꼽히며 2부 끄트머리의 합창곡 할렐루야는 영국 왕의 대관식마다 연주된다. 현란하고 화려한 합창과 확신에 찬 솔로 가수들의 아리아로 이루어진 메시아는 신을 찬양하는 음악이지만 실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런던과 런던 시민들에 대한 찬사처럼 들린다. 복잡한 듯하지만 실은 대단히 명쾌하고 단순하며 밝은 음악. 메시아는 핸델의 평생 추구했던 음악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 51. 18세기의 다른 사람들에게 런던의 활기는 엄청난 매력으로 비쳤다. 만물 박사라는 뜻의 닥터 존슨이라는 별명으로 더 잘 알려진 문필가 세뮤얼 존슨은 1737년 리치필드에서 자신의 운을 시험해보기 위해 런던으로 왔다. 그는 런던의 신문사와 인쇄소가 모여있는 플리트 스트리트에서 살며 작가 문필과 편집자로 이름을 날렸다. 런던이 지겨워진 사람은 삶이 지겨워진 거야. 런던에는 삶이 제공할 수 있는 모든 게 다 있으니까 말이지 54.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자국에서 배출되는 예술가들의 수는 적었지만 최소한 런던어들의 예술 감시관만큼은 단연 유럽 최고의 수준이었다. 귀족은 귀족대로 1600년대부터 시작된 그랜드 투어를 통해 감시관을 단련할 기회를 가졌으며 또 평민은 평민대로 셰익스피어의 일에 계속된 대중공연을 접하면서 자연스럽게 음악과 연극을 이해하는 눈을 갖게 되었다. 54. 비증기속도, 대서부철도와 전함 테메레르로 기억되는 조지프 말로드 윌리엄 터너는 명실상부하게 영국을 대표하는 화가이지만 당대의 그 진가를 알아보는 영국인들은 그리 많지 않았다. 터너는 프랑스의 인상파보다 한 세기 이상 앞서서 빛과 대기의 극적이고 미묘한 움직임을 포착해낸 화가다. 그의 그림 중에는 막 팽창하고 있는 런던의 명암을 묘사한 작품들도 적지 않다. 55. 터너는 오랜 기간 동안 가혹한 비판에 아랑곳하지 않고 영국의 습기 가득한 안개를 그렸으나 그의 후계자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반세기 후 보불 전쟁을 피해 파리에서 건너온 젊은 화가 클로드 모네가 그의 그림을 런던 내셔널 갤러리에서 보았다. 모네는 터너의 빛과 대기에 대한 묘사를 잘 기억해 두었다가 자신의 고향인 르아브르 바닷가의 일출을 그리며 해돋이 의인상이라는 제목을 붙였다. 빅토리아 시대 후반 그리고
에드워드 시대를 살았던 영국 작곡가. 에드워드 엘가는 20세기 초 런던에서 전성기를 맞이했다. 침착하고 온화하면서 당당한 엘가의 음악은 빅토리아 시대의 런던을 그대로 우선 지어 옮겨놓은 듯한 느낌을 준다. 엘가의 위풍당당 행진곡은 BBC 방송이 매년 여름 주최하는 프랑스 페스티벌의 마지막 콘서트에서 전 영국을 떠들썩하게 만들 정도의 대대적인 환호를 받으며 연주된다. 58. 3. 스코틀랜드 산과 호수에 남은 슬픈 전설들. 역사적으로 스코틀랜드는 강대국 잉글랜드의 옆에 자리하고 있다는 지리적 특성 때문에 계속 잉글랜드에게 침략과 수탈을 당해야만 했다. 독일에게 합병과 침략을 거듭당했던 폴란드의 역사와도 유사하다. 지난 2014년 스코틀랜드 의회가 스코틀랜드인들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스코틀랜드 독립 찬반 투표는 이런 역사적 배경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63. 월드컵조차도 영국 팀이 아닌 스코틀랜드 팀으로 출전할 만큼 이들을 스코틀랜드인으로 강하게 결속하고 있는 바탕에는 다른 잉글랜드와는 별개의 문화를 이루어왔다는 민족적 자부심이 버티고 있다. 64. 잉글랜드인과 스코틀랜드인들은 문화적으로 다른 뿌리를 가지고 있다. 앵글로 색슨족이 잉글랜드의 모태가 된 반면 스코틀랜드의 문화적 뿌리는 아일랜드와 같은 켈트족이다. 그래서 스코틀랜드 고유 문화는 아일랜드와 매우 비슷하다. 현재도 스코틀랜드에는 소수 언어인 켈트어를 가르치는 학교와 전문 라디오 방송이 있고 초등학교에서는 영어와 상당히 다른 스코틀랜드라는 고대 언어를 가르친다. 고유한 문화와 언어가 다르다는 점은 스코틀랜드 독립운동가에서 중요한 모태가 되었다. 65. 역사는 승자의 기록일 수밖에 없고 역사 속에서 메리는 철저한 패배자였다. 이후 역사가들은 엘리자베스 1세의 위대함을 칭송하며 상대적으로 메리를 함양 미달의 왕으로 빠졌다. 그러나 엘리자베스가 승자 메리가 패자가 된 것은 두 인물의 개인적 능력보다는 시대의 흐름이 엘리자베스에게 더 유리하게 흘렀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엘리자베스는 메리의 아들이지만 개신교를 받아들인 스코틀랜드의 제임스 6세를 자신의 후계자로 지명했다. 70. 1603년 엘리자베스 1세가 타계한 후 제임스 6세가 잉글랜드의 왕 제임스 1세로 즉위함으로써 두 나라는 통합의 수순을 밟게 된다. 1707년 두 국가의 의회가 합동법령으로 통합되면서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는 완전히 하나의 국가가 되었다. 70. 잘 알려져 있진 않은 사실이지만 셰익스피어의 맥베스는 스코틀랜드의 실제 왕을 모델로 한 작품이다. 맥베스는 1040년부터 1054년까지 스코틀랜드의 왕이었던 인물의 이름이다. 그는 선왕 말콤 2세의 외손자로서 선왕이 죽은 후 사촌 덩컨을 전투 끝에 죽이고 왕위에 올랐다. 이 당시 스코틀랜드는 아직 하나의 왕국으로 통합지되지 않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맥베스가 왕이 된 후에도 스코틀랜드의 각 지역을 둘러싼 크고 작은 전투를 끊이지 않았다. 73. 산업혁명 이후 영국에서 가장 급속히 발전한 도시는 스코틀랜드의 글라스고였다. 런던의 입지와 엇비슷하게도 글라스고도 클라이드 강이 도시 중심부를 관통하는 항구도시다. 글라스고는 식민지에서 들어오는 담배 면화 무역으로 큰 돈을 벌어 배를 건조하는 조선 사업을 일으켰다. 1750년 3만에 불과했던 글라스고의 인구는 1821년 15만으로 늘어났다. 글라스고는 런던과 부다페스트 다음으로 유럽에서 세 번째로 지하철이 개통된 도시이기도 하다. 75. 19세기 말 빈과 브뤼셀의 아르누보 운동에서 영향을 받은 독특한 장식 미술이 글라스고에서 탄생했다. 글라스고 공예운동을 주도한 이는 건축가이자 예술가 이 두 가지 길을 동시에 추구했던 찰스 레니 맥킨토시다. 흔히 핑크색 장미와 흰 벽으로 상징되는 그의 인테리어와 가구 디자인은 거칠고 남성적인 스코틀랜드의 산업도시에 어울리지 않게 매우 우아하고 여성스럽다.
76. 세기말 장식미학의 비전을 아득히 먼 스코틀랜드의 전설에서 이어받은 점. 이 장식미학을 켈트족의 신비스러운 여성성과 연관시켜 건축 인테리어 가구가 결합된 총체적이고도 세련된 디자인으로 완성시켰다는 점에서 매킨토시는 가장 스코틀랜드적인 그리고 세계적인 디자이너의 반열에 오를 만한 인물이었다. 77. 20살이 된 맨델스 존은 1829년 먼 스코틀랜드를 찾아와 여기서 3주일을 보냈다. 이 3주일에 방문이 맨델스 존에게 두 곡의 음악을 선사했다. 그의 교향곡 3번 스코틀랜드와 관현악 서곡 핑갈의 동굴이다. 맨델스 존은 스코틀랜드 서쪽 해안의 항구 마을 오반에서 배를 타고 헤브리디스 군도의 섬들을 보러 갔다. 외롭고 아름다운 슬픈 파도의 음악 이것이 바로 오늘날 맨델스 존 작품들 중에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핑갈의 동굴의 첫 인상이다.